예,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5페이지까지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면요. 처음에 그 행정법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 요소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행정이 뭐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법이 뭐냐 해서 공법의 원리하고 사법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에 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영역에서 공사법이 좀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별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법상의 계약에 관한 설명을 했고요. 공물 영조물 공기업 이용관계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한 게 지난 시간까지의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손실보상 청구는, 소실보상금 청구는 현행법상으로 크게 4가지 정도의 경로가 있다. 첫 번째는 토지보상법상의 그 보상 절차가 있고요. 두 번째는 토지보상법상의 보상 절차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어떤 행정청의 재결이라는 결정을 통해서 보상을 하는 절차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보상금 지급 청구해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전심 절차를 거쳐서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이런 4가지 경로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그 자체로 이미 공법상의 제도라는 것들, 공법상의 절차라는 것들이 그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자체로. 왜냐면은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그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거고, 그 보상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서 토지보상법에는 다소 좀 독특한 규정이 있는데, 이 보상금 증감해소라는 제도가 있고요. 이 보상금 증감해소는 이 소송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특별한 제도입니다. 이건 이른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2학기 때 이 행정쟁송법이나 아니면은 그 행정법 2에 그 이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그렇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도 이 행정청의 그 재결, 즉 행정행위에 의해서 보상 절차가 정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소송은 당연히 항고소송이 되는 거죠. 처분에 관한 소송은 항고소송이라고 첫 시간에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이거는 그냥 그 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그냥 청구하는 절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민사소송으로 이 손실보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당사자 소송으로,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으로 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건지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대법원 판례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나 그 밖의 실무는 대략 금전보상에 관한 부분은 이 민사소송으로 다루기를 원했고 바랬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다루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따라서 손실보상 청구도 이 부분에 관해서, 즉 3번이나 4번 유형도 이 민사소송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게 그간의 판례였지만은 그 판례가 그렇게 형성된 이유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행정쟁송법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게 이 공법상의 권리로 취급돼야 되는 거냐, 아니면 사법상의 권리로 취급돼야 되는 거냐, 그것만 판가름하면 되는 거니까요. 어쨌거나 판례는 과거에는 민사소송으로 다뤄서, 즉 사건으로 다루었던 거죠. 그랬다가 요 근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자각해서 이 공법상의 권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런 경향하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해서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이 공법상 원인에 기해서 급부가 되었지만 그 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됨으로써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한다. 이거 마치 민법 741조에서 말하는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요건이나 이 반환 의무의 성립 또는 반환 의무, 반환 범위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마치 이게 그냥 민법 741조로 해소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경우냐면은 이 세금 조세 부과처분을 했는데 그 조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거는 돌려받는 것이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되는 건데 이거는 공법상 원인에 의한 부당이득의 성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그냥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일반으로 봐서 그냥 사법상의 영역에서 민사소송으로 다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는 공법 특유의 제도이고 공법 특유의 원리가 있으니 공법상의 제도로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다뤄야 되는지에 관해서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 같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민법에서 말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이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서 도출되는 거고요. 예.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법률 적합성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서 반환의 의무의 성립이나 반환의 범위는 이 선의 악의로 나눠서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반환하도록 돼 있지만은 그렇게 돼 있고 악의 경우에는 모두 반환하고 뭐 이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죠. 민법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서는 이 특히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선의와 악의로 따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이제 오늘 설명할 텐데 신뢰보호 원칙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민법하고는 여러 가지 원리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이 공법상의 권리로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게 저의 견해이고 행정법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지만은 판례는 그렇지 않다. 판례는 사건으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주체 상호간의 비용 청구 부담 설명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환매권 행사에 관해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 환매권 행사는 일단 사법관계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급부 청구는 이게 공법으로 보는 것, 즉 연금 청구권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법상의 권리로 보는 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만약에 공법상의 권리로 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권리 침해가 있을 때 항고 소송으로 다뤄져야 되느냐, 당사자 소송으로 다뤄져야 되느냐, 이것이 오히려 더 쟁점이고 이것은 나중에 행정쟁선법 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뭐 더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문법원이 있고 불문법원이 있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헌법상의 원리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헌법상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민주국가의 원리, 그 다음에 법치국가의 원리. 특히 법치국가의 원리에서는 조금 더 설명할 부분들이 많은데 조금 간략히 지난 시간에 이미 했기 때문에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면은 법치국가의 원리를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법률 적합성의 원칙, 또 하나는 법적 안정성의 원칙, 또 하나는 행정구제가 완비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법률 적합성의 원칙으로 오게 되면 다시 또 세 가지의 파생 원칙이 있는데 법규 창조력과 법률 우위의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입니다. 법규 창조력은 첫 시간에 제가 이 근대 민주국가, 근대 국가의 성립 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상적인 모습은 개인이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정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른바 대의제를 채택해서 자신의 대표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권리와 의무를 이 문서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서화해 놓은 게 바로 법률이고 그 법률에서만이 이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고. 근데 이제 현대 국가로 들어서면서 이 의회가 모든 것을 다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부에 위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위임 명령까지 그 이른바 법규명령이라 합니다. 그 거기까지는 이 위임 명령은 이 법률과 결합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원리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 우위 원칙으로 가면은 행정은 법률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법률이 위에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 성문화되어 있는 법률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예. 헌법, 형식적 의미의 법률, 법규명령 및 관습법과 같은 불문법을 포함하는 모든 법규범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또 법규명령적 행정규칙은 그건 또 포함될 수도 있다. 뭐 약간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이제 행정 입법 시간에 다시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까지만 이해를 하시고요. 답답하시죠? 이게 행정규칙이 뭔지 일단 개념이 안 쓰는데 무조건 행정규칙은 포함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답답하실 텐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걸음마다는 게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만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 원칙은 행정청에게 기속력 있는 법률을 실제로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과세관청이 이 과세를 하는 거는 과세 처분을 내리는 거는 기속행위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의로 특정한 사람들에게서는 이 과세 처분을 부과하지 않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과하면은 그거는 이제 법률 우위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조례와 법률 우위 원칙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조례는 지방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법규라고 그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법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조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거는 이제 규칙이라고 합니다. 조례와 규칙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바로 법률 우위 원칙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조례하고 법률이 특정한 사안에 특정한 입법 사항에 대해서 같이 규율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무조건 조례는 법률에 위반되는 거라서 무효인 거냐라는 논쟁거리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법률 선점 이론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무조건 조례하고 법률하고 같은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면 조례는 무조건 무효이다라고 설명을 했지만은 이게 70년대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반에 형성된 건데요. 예, 그 이후에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 사이에 국가법률 선점론이 좀 수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수정이 되냐면 국가의 법령이 최소한의 규제 조치를 정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이상의 규제는 각 지방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을 초과 또는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도 유효하다. 즉 뭐냐면은 이게 법률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규율되어야 한다라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별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만들어진 조례는 허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수정된 국가법률 선점 이론인데요. 이것도 역시 나중에 지방자치법을 공부할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유보의 원칙인데요. 예, 법률 유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고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근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률로부터 수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행정이 여기서의 법률은 아까 법률 우위 원칙에서 말하는 그 법률하고 다르게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얘기한다고 설명을 했고요. 모든 법률이 의회가 미리 이 삼남 안상을 다 예견해서 법률에다 다 규정해 놓을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부분은 그러면은 법률에 반드시 규정돼 있어야 되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률 우위의 원칙하고 다르게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용 영역이 이제 관심거리가 되고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역사적 견해들이 있지만은 오늘날에 있어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독일, 우리나라 학설 판례 다 모두 다 중요사항 유보설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돼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비본질적인 사항은 뭐 반드시 뭐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다시 또 뭐가 본질적이냐, 뭐가 본질적이지 않느냐, 뭐가 중요한 거냐, 뭐가 중요하지 않은 거냐, 뭐가 의회에서 반드시 정해져야 되는 거냐, 아니냐, 뭐 이거에 대한 기준이 또 중요하죠. 요거는 이제 헌법 쪽에서 헌법학에서 주로 이제 관심 사항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도 이미 돼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규율 대상의 기본권적 중요성과 의회 절차의 공개성과 이익 조절 기능에 비추어 입법 절차에서 규율되어야 할 고도의 필요성. 요 정도로 이제 제시가 되는데요. 요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미 아마 헌법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특별권력관계와 법률 유보의 원칙인데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간단히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법규명령과 법률 유보의 원칙인데 아까 그 말씀하고도 유사합니다. 이것도 행정입법 시간에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했던 그 본질성 이론이죠. 예, 본질성 이론하고 포괄 위임금지 원칙으로 설명되는 입법의 명확성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이미 헌법 시간에도 배우셨을 테고요. 나중에 행정입법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사항 필요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의 거부와 법률 유보 원칙도 지금 단계에서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철회와 법률 유보의 원칙도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좀 바로바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조만간. 그 다음에 조례와 법률 유보의 원칙은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은요. 이 조례는 말입니다. 이 그 헌법에 위임받아서 제정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히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그 헌법성의 근거가 헌법 제117조 제1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특별히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헌법상의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에 보시면은요, 그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다시 또 법률 유보의 원칙이 작동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22조 단서가 그러면 일단 위헌이냐? 라는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조례에 특별히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는데 헌법 117조 1항에서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에서는 권리 제한 의무 부과 사항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방자치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조항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판례와 다수의 견해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은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어야만 한다라는 헌법 37조 제2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를 조화적으로 해석하면은 위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사항이라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지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은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조례는 원칙적으로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제정될 수 있다. 이게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그 권리 제한 의무 부과 사항은 예외적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괄 이행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해서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요. 나중에 더 자세한 사항은 2학기 때 지방자치법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지원과 법률 유보의 원칙인데요. 아까 이제 이 법률 유보의 원칙의 적용 영역에 관해서 이제 사실상 가장 큰 그런 논쟁이 촉발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예컨대 어떤 법률의 근거가
없는데 긴급하게 자금을 투여해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생활 보장을 해줘야 되든지 최근에 요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난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금 지원이나 자금 조성, 주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기업 간의 관계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법률에 미리 규정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예산상의 법률에 규정은 없지만 예산상의 근거만 가지고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만 이 자금을 지원해서 경쟁 회사가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거나 도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거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국가의 원리인데요. 사회국가라는 자유주의 또는 시장경제 원리로 인해서 파생된 모순과 폐단을 시정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 체계를 말한다. 사회국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사회 국가 대신에 복리국가나 복지국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국가의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강의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헌법상의 원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 오늘은 이제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으로 가서요.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오늘 강의는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비례 원칙인데요. 이미 비례 원칙에 대해서는 헌법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아마 강의를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제 이 비례 원칙하고 과잉금지 원칙이 이게 같은 개념이냐 다른 개념이냐 이제 몇 가지 논쟁거리들이 있지만은 일단은 이 강의에서는 판례와 같이 비례 원칙은 과잉금지 원칙하고 같은 의미다라고 설명을 전제하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비례 원칙이라는 거는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막 밝혀내고 어떤 행정이 목표로 삼아야 될 어떤 가치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 행정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행정활동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러면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거하고, 즉 목적의 실현과 그 목적 실현에 대한 수단이 합리적인 비례관계에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자, 이 비례 원칙은 이 법치국가의 원리의 하나로서 설명이 되는 거고요. 파생 원칙으로서 설명이 되는 거고, 우리 헌법 37조 2항을 보면은 국민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하나였죠.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로부터 도출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비례 원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의 비례 관계입니다. 요게 키워드입니다. 목적 수단과 수단 사이의 합리적인 비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행정 활동, 행정의 어떤 작용과 관련돼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지,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기준이지, 행정의 목적이나 아니면은 행정의 목표를 밝혀내는 원리가 아니다라는 게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 행동 기준에 관한 얘기라고 설명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시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적합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침해의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성의 원칙 또는 협의의 비례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헌법으로 가게 되면 헌법에서는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목적의 정당성, 그죠? 목적의 정당성도 이제 같이 하나 넣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목적의 정당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비례 원칙은 이제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 또는 최소 침해 원칙, 상당성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적합성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 또는 수단이 그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해야 된다. 적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적합하지 않는 수단이라면은 채택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최소 침해 원칙입니다.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는 여러 수단이 있습니다. 여러 수단 중에서 가장 사익을 덜 침해하는 그런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당성의 원칙은 그 수단이다, 그렇게 선택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과 그 수단을 사용해서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비교 형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은 좀 어렵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요. 조금 우스꽝스러운 예를 들어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행정 목적이 있다고 칩시다. 이 행정 목적이라고 칩시다. 자, 이 달성하는 수단이 A라는 수단이 있고, B라는 수단이 있고, C라는 수단이 있고, D라는 수단이 있고, E라는 수단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A라는 수단을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B라는 수단을 쓰면 이렇게 되고, C라는 수단을 쓰면 이렇게 되고, D라는 수단을 쓰면 이렇게 되고, E라는 수단을 쓰면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즉, A라는 수단을 하고 이 E라는 수단을 쓰게 되면은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배제가 돼야 됩니다. 무슨 원칙일까요? 적합성의 원칙에 의해서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은 B, C, D인데요. B, C, D라는 수단이 있는데, 자, B라는 수단은 사익을 침해하는데 뭐 120이 든다. C라는 수단은 뭐 70이 든다. D라는 수단은 뭐 80이 든다. 이렇게 숫자로 계량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일단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C라는 수단을 선택하겠죠. C라는 수단은 선택합니다. 이게 최소 침해 원칙, 뭐 필요성의 원칙 이렇게 설명되는 원칙이고요. 자, 그러면은 C라는 수단이 있다라면은 이 수단을 써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목적을 달성했더니 공익이 50만큼만 달성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침해되는 이익이 70인데 공익이 50이라고 하면은 균형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익 형량을 해서 설령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상당성의 원칙, 협의의 비례 원칙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우스꽝스러운 예를 하나 더 한번 들어보면요. 자, 어떤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이제 돌이 굴러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막고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이 돌을 치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 돌을 왜 치워야 됐나요? 도로교통의 원활함이죠. 교통의 원활함 간단하게요. 자, 이런 고객을 달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 돌을 치워서 이 바위를 치워서 도로교통의 원활함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건데, 자, A라는 수단 있죠. 뭐라고 할까요? 그냥 우스꽝스러운 예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편의를 위해서 풍화작용을 일으켜서 자연히 가만히 있으면은 풍화작용이 있을 테니까 나중에 가루가 돼서 도로교통이 될 것이다.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는다.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대포를 쏜다. 폭탄을 장착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수단 중에 뭐가 있을까요? 망치로 매일 조금씩 깬다. 포크레인으로 치운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 A라는 수단 가만히 있는다. 이거 현실적으로 우스꽝스러운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죠. 대포를 쏜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수단은 적합성의 원칙에서 탈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치로 이거 아닌데
뭘로 해야 되나요? 어쨌거나 이 포크레인으로 치운다가 뭐 가장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선택이 된다면 이게 이제 뭐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러면 이제 최소 침해의 원칙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포크레인이 지금 그 도로관리청에서 현재 지금 포크레인을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민간인한테 포크레인을 강제로 가져오게 해서 치워야 된다. 이런 이 사익이 침해하고 이 도로교통의 원활함이라는 공익 사이에 비교 형량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 포크레인 동원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더 포크레인 기사나 아니면은 여러 민간인들한테 더 큰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채택할 수 없는 거죠. 그 당분간은요. 예, 이런 식으로 되는 작동 원리다. 이게 바로 비례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 비례 원칙은 개인의 자유와 권력령에 대한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죠. 그죠? 만약에 비례 원칙을 생각하지 않고서 만약에 비례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국가나 이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말입니다. 행정 목적만 절대시해서 이 수단을 마구 사용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사익이 침해되더라도 무시하죠.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비례 원칙은 기본권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원칙이 됩니다. 자, 처음에 이 비례 원칙은 아까 이제 뭐 도로교통에 관한 얘기부터 도로교통에 관한 예를 들긴 했는데요. 비례 원칙은 처음에 이제 그 경찰법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점점 행정법의 일반 원리가 되고 지금은 이제 뭐 헌법상의 원리로까지 설명이 돼서 반드시 뭐 행정법에서만 비례 원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뭐 형법에서 정당 방위를 할 때 요건 중에 하나가 상당성이죠. 이 상당성이 바로 비례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적용 영역으로 가게 되면 재량권 행사의 한계 문제입니다. 첫 시간인가요? 둘째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행정은요, 기속적 행정이 있고 재량적 행정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법률에서 반드시 어떠한 사항이 도래를 하면 어떠한 사항이 도래를 하면 반드시 이렇게 행동해야만 한다라고 법률에 규정해 놓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기속적 행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법률을 받아든 행정부는 반드시 법률에서 하라고 한 방식만 수단만 써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량적 행정은 어떻게 되냐면은 법률에서 어떤 이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이 범위를 주는 거죠. 자유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행정청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그 의회가 준 자유의 범위 내에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답이 하나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개의 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수단을 해도 그 행위를 할지 말지를 정하는 거를 결정재량이라고 그러고요. 그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선택재량이라고 합니다. 자, 가장 이제 전형적인 재량 행위의 예로서요, 이 징계 처분이 있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자, 징계에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가장 강한 징계가 이제 파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임이 있고, 강등이 있고, 정직이 있고, 감봉이 있고, 견책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뭐 비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뭐 예컨대 어떤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까요? 뭐 민원인한테 폭언을 했다. 민원인이 뭐 요구 사항이 많으니까 뭐 이걸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뭐 폭언을 했다.
라고 하는 비행위를 하면은 이 징계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견책이라는 거는 경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여러분들 생각에 뭐, 감봉,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비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감봉이나 뭐 견책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떠한 뭐 사회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한테 파면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법원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기준이나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비례 원칙이죠. 비례 원칙 중에서 무슨 원칙일까요? 상당성의 원칙이죠. 최소 침해, 협의의 비례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이 저지른 이 민원인에 대해서 분친절하게 대했던 것을 징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이 있겠죠. 공익이 있을 거고, 이 사람이 저지른 만큼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비교 형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언뜻 보기에는 이 견책 정도면 될, 정직 정도면 될 비행위에 대해서 파면을 했으니까 공익과 사익의 균형이 맞지 않죠. 그래서 상당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하는데요. 재량권의 일탈남용해서 위법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재량권 행사에서 작동되는 비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을 포괄하는 그 비례 원칙이 아니고요. 아니고 협의의 비례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그 기록형 시험 문제 보면은 그 재량권 행사의 한계에 대해서 재량권 일탈남용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뭐 목적의 정당성, 뭐 수단의 적합성, 뭐 최소 침해 원칙, 뭐 필요성, 뭐 이런 거를 앞에서 또 설명을 쫙 해요. 근데 전혀 쓸데없는 얘기죠. 이 상당성의 원칙에 대해서만 이익형량만 하면 되는 거죠.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 뭐 A가 저지른 비행에 비해서 징계가 과도하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적합성의 원칙이라든지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을 모두 포괄하는 비례 원칙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하고서 답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될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관의 한계 문제인데요. 주로 이제 요 부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그 민법에서 말씀드리면은 이 조건이나 기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우리 행정법에서는 부관에는 조건하고 기한뿐만 아니라요, 부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철회권의 유보 등등등등 여러 가지 부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관들이 있는데, 자, 부관을 붙임으로써 행정행위의 내용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부관 중에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부관은 부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담이 또 뭐야 이것도? 응? 행정법 시작하자마자 자꾸 알지도 못하는 개념 자꾸 얘기해 하는데, 이 부담이라는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이 침익적인 어떤 행정행위를 같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담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한단 말입니다. 자,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하는데, 자, 어떠한 단지에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해줍니다.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해주는데, 자, 부담으로요, 진입로를 개설하고 진입로 개설 후 기부 체납할 것. 기부 체납하라는 거는 뭐 증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업 승인을 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죠? 진입로를 개설하러 기부 체납할 것이라는 이
침입적 행정행위를 같이 하는 거죠. 요렇게 붙여진 부관을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부 아파트 건설 사업, 기부채납 부담부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처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비례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냐. 자,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하는데, 뭐, 이 사람이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하면은, 뭐, 500억 원의 뭐, 이득이 생긴다. 이익이 생기는데, 진입로 개설하고 기부 체납하면은 600억 원의 손해를 본다. 아, 이렇게 되면 이게 균형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담은 위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한계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뭐 어렵습니다.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때에도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입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때에도 이 비례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취소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과 취소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끼치는 사익을, 피해를 입히는 사익을 비교 형량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시, 조금 이따 다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소하고 철회가 이게 또 뭐야? 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참 처음부터 참 어려운 개념들이 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개념들인데요. 자, 취소하고 철회의 차이점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취소는 애초부터, 그죠? 처음 성립부터 하자 있게 성립한 행정행위입니다. 예컨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사후에 발견하는 거죠. 예, 사후에 발견해서 그거를 그 해당하는 행정행위를 무효화하는 거죠. 예, 이거를 취소, 행정행위의 취소라고 합니다. 즉 위법 하자의 시정이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자의 시정입니다. 철회는 뭐냐? 철회는 뭐냐?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인데, 사후적으로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긴 거죠. 사정 변경이 생겨서 더 이상 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철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소하고 철회의 공통점은 이미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취소는 위법한 행정행위,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바로잡는 거고요. 철회는 사후에 생긴 사정 변경을 반영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해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취소는 하자의 시정이다. 철회는 사정 변경의 반영이다.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양자의 공통점은 기존에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용 침해 요건의 공공의 필요에 대한 판단 기준, 이것도 참 갈수록 점이 가경이죠. 이게 지금 비례 원칙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계속 지금 이런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일단 토지 수용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토지 수용을 하려면은 이 공익 사업이어야 되잖아요, 우선. 그러니까 사업에 공공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공공성이 있어도 사업에 공익 사업에 해당한다고 치더라도 예컨대 어느 A가 갖고 있는 토지를 말이에요.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A하고 행정주체 사이에, 도로관리청 사이에 뭐 협의를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강제로라도 취득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절차를 이제 토지 수용이라고 하고, 헌법 23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정당한 보상을 해야겠죠? 예. 그거를 이제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손실보상에 관한 얘기는 또 모두에 제가 또 지난 시간 강의 손실보상 청구 소송에 관해서 설명할 때 이미 얘기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은 토지 수용을 하려면은 그 해당하는 사업이 공익성을 갖춰야 되죠. 공익사업이어야 되는 거죠. 그냥 국가가 뭐 거기에다가 가게 하나 내려고 토지를 수용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도로와 같은 공익사업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익사업이어야
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건데 아까 이 공익사업이어야 된다, 즉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비례 원칙을 설명할 때 목적의 정당성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된다. 요게 바로 비례 원칙에 관한 얘기입니다. 토지 수용을 하면 공익사업이 달성이 되느냐? 적합성의 원칙이죠. 그것이 뭐 가장 최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수단이냐? 그러면 뭐 최소 침해 원칙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달성되는 공익하고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있게 되는 사익 피해, 사익하고 손실 사이에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상당성 원칙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토지 수용에서 죄송합니다. 토지 수용에서 이 비례 원칙이 작동이 되는 거를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뭐 누차 설명했지만 행정법 2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판결의 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의 요건 충족에 관한 판단 기준인데 이게 또 사전 판결이라는 또 개념이 또 나와요. 이 사전 판결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민사소송에서는 이유가 있으면 인용이고, 그죠? 원고 승소고, 이유가 없으면 기각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행정 사건에서는 사전 판결 제도가 있습니다.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고가 승소해야 되는데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취소하면 더 큰 공익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은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이거를 사정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처분이 위법하니까 기각함으로써 원고가 받아들이는 이익이 있을 테고요. 그거를 기각하지 않고 그냥 유지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이익 형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비례 원칙은 재량행위의 일탈남용, 재량권의 한계에서 말하는 그 비례 원칙이죠. 협의의 비례 원칙이 작동하는 거죠. 그죠? 자, 비례 원칙에 위반하게 되면은 그 행정작용은 위법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설명드릴 게 신뢰보호의 원칙입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비례 원칙, 신뢰보호 원칙 아주 중요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신뢰보호 원칙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떠한 결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해서 신뢰를 한 경우, 여기서 정당성하고 존속성, 이것도 잘 이해를 일단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그 신뢰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 신뢰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자, 어떤 행정청이 어떤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약속을 믿고서 어떠한 사업을 했다라든지 행위로 나아갔는데, 근데 행정청이 사전에 했던 약속을 어기고 번복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큰 손실을 입게 되는 수가 있죠. 예, 그러면은 그 행정청의 그 번복행위가 위법해지는 거냐에 대한 판단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신뢰보호 원칙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른바 불법에서의 평등대우죠. 이런 거는 뭐냐면은 예컨대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차가 있는데 앞차하고 이제 앞차에 바짝 붙어서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차가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앞차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신호 위반을 한 거죠. 근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같이 갔죠. 저도 이제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찰이 앞차는 단속 안 하고 저만 단속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건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른바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 대우라고 해서 요거 신뢰보호 원칙하고는 다소 좀 구별되는 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불법에서의 평등 대우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은 법률 적합성의 원칙은 완전히 무너지고 법치국가에 걸리느냐,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될 겁니다. 자, 신뢰보호의 원칙의 근거가 뭐냐? 특별히 이제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 명시적인 어떤 규정이 있거나 이런 거를 찾아보기는 뭐 쉽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신뢰보호 원칙은 우리가 법치국가의 원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법률 적합성의 원칙,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의 원칙이죠. 예견돼야 되는 거죠. 개인이 국가의 행정 활동, 국가 활동에 대해서, 국가의 행정 작용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어야지 불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뭐 불이탈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살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법적 안정성의 원칙이 두 번째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정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원칙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그 중에 법률 적합성의 원칙에 관련된 건 아니겠죠. 신뢰보호 원칙은 법적 안정성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도 헌법상의 원리 중에 하나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헌법상의 원리에서 파생되는 거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을 보면은요, 보통 이제 5가지로 분류해서 요건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판례처럼 4가지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결국은 뭐 같은 얘기입니다. 자, 보통 말씀드리는 신뢰보호 원칙을 5가지로 분류하면은 요건을 5가지로 나누면은 첫 번째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두 번째는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 세 번째는 신뢰의 보호가치성, 네 번째는 관계자의 신뢰에 대한 처리, 다섯 번째는 선행조치에 관한 행정작용. 이렇게 5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신뢰보호 원칙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 요건 5가지는 미루어 추정이 됐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단계별로 나눈 건데요. 자, 판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첫 번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 자, 공적인 견해표명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두 번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서 그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신뢰의 보호가치성입니다. 세 번째는 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네 번째는요,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예인데요. 뭐 저랑 아주 절친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는데, 이 폐기물 처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폐기업 처리업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그 중에 이제 폐기물 이제 적치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보관하고 적치하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큰 땅이 필요하겠죠. 큰 땅이 필요하죠. 그 땅을 뭐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큰 땅을 파가지고요. 그죠? 파거나 아니면 뭘 짓거나 해서 이거를 이제 뭐 기술적인 처리를 하고 뭐 기계도 뭐 설치를 하고, 그죠? 처리할 수 있는 기계도 설치를 해서 이 폐기물을 받아서 이제 뭐 붓고 보관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사업인데, 가장 이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는 데서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큰 땅이 필요하고 기계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개인이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른바 펀딩을 해서요.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 투자를 받습니다. 투자를 받아서 자금을 조성해서 땅도 사고 기계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폐기물 처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영업을 한단 말입니다. 영업을 하면은 어떤 가게를 먼저 차리고, 예컨대 조금만 뭐 가게를 하나 차렸다고 칩시다. 가게를 차린 다음에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영업을 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프로세스대로 이거를 하면은, 자, 어떤 사람이 뭐 엄청난 액수의 펀딩을 해가지고 땅도 사고 기계도 다 사서 설치까지 다 하고 폐기물 처리업 영업 허가 신청을 화성시장한테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성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거부 처분을 해요. 영업 허가 신청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파산하는 거죠. 예, 그리고 너무 리스키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냐면 적정 통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적정 통보.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펀딩을 하고 어떻게 기계 설비를 갖추고 어떻게 민원인들 주위의 마을 사람들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환경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하겠다라고 계획서를 화성시장에게 내는 거죠. 그럼 화성시장이 그 계획서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이 되면 뭐 도시계획 절차나 뭐 환경보호 절차에 문제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적정 통보를 하고요. 그렇게 판단이 쓰지 않으면 부적정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설령 부적정 통보를 받더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진 않죠. 네. 그래서 이런 적정 통보 제도가 있는데, 자, 적정 통보를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적정 통보를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이 적정 통보 받은 내용대로 다 이행을 해서 폐기물 처리업 이제 영업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화성시장이 그때 가서 적정 통보가 위법한 적정 통보였다. 그때 내가 법률을 잘못 해석해서 적정 통보를 제대로 해줘서는 안 되는 적정 통보를 해줬다 라고 하면서 이제 와서 영업허가를 취소하면, 그러면은 선행되는 어떤 공적인 견해 표명에 어긋나는 그런 영업허가 거부 처분을 함으로써 이 A라는 사람의 손실을 입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보호되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런 관심사가 바로 신뢰보호 원칙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겠지만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